자, 이 집합걸 보기 전에요. 자, 이게 좀 전에 뭐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200페이지 아까 3기의 차임연체 거기 한번 봐보시면은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얼마가 됐을 때? 예, 300에 달했을 때. 300에 달했을 때. 그래서 뭐 연속됐느냐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총액이 300이 됐을 때. 300이 됐을 때 그때 해지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집합건물법.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파트죠. 우리가 연필은 한 자루, 두 자루. 물고기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두 마리. 토지는 한 필, 두 필. 건물은 한 동, 두 동.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이 있으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가 아파트 101호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건물 일부입니다. 한 동의 건물의 일부인데 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아파트 101호는 건물의 일부죠. 그래도 여기 우리가 단독 소유하죠. 그러한 소유권을 뭐라고 하느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이거를 나의 전유물, 공용 부분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도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 소유하죠. 공유. 그래서 지분 소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결국 얘가 주입니다. 주종으로 따져보면 주. 그 다음에 애들은 종. 그리고 결국에는 요 하나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좀 이따 보겠지만 제목이 뭐라고 되냐. 얘들은 여기와 일체성. 하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을 하게 되는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요,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행위.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수르라는 대부호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이 각각의 부분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동의 건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만수르는 한 동의 건물. 이거를 그냥 하나로 소유하는 것이지 스타일 구익에 쪼개서 소유하지는 않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핵심 판례는 뭐냐면요. 원래는 변경 전의 판례에서는요. 변경 전의 판례에서는 언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느냐에 관해서 원칙은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했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로 등기할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요거를 바꿔가지고 이 등기나 등록이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판례가 견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양가로 1번 구분 소유권 등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구분 소유권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구분소유자라고 하고, 다음 전유 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아파트 101호 딱 그 건물 부분, 네, 거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다음 양가로 2번 구분소유권의 성립, 가로에 보시면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관련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구분행위 관련, 주관적 요건 관련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금 제가 아까 만수로 말씀드렸죠.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만수르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하였다면 구분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음 이제 변경 판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에가 판례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구분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과거에는 판례가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고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구분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구분의사라는 것은 땅 파기 전에도 나타날 수 있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한 동의 건물로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쪼개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거나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3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한다. 담보 책임 부담한 사람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 예전 집합건물법에서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분양자와 시공자 둘 다 담보 책임을 진다. 두 명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에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의 기산점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여기 두 문자로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전인공사. 전이 뭡니까? 거기 적어진 것처럼 전유 부분. 이는 뭡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전인. 다음 공사, 공용 부분은 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전인공사. 네, 그렇게 해서 정답 지문으로도 2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 조문은 매우 집합건물법에 조문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민법에서 공부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분양자와 시공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기산점. 존속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기산점은 전인공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 우측으로 오십시오. 제2절까지 오십시오. 구분소유권의 내용 나와 있고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의 한 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조상의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아파트 101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 판단 기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가로 이번에 공용 부분 나와 있고요. 분류까지 내려와 보시면 법정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뭐 지붕 같은 거 또는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은 건물의 부속물 등이 있습니다. 계단 같은 거. 자, 그래서 복도나 계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용 부분.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생긴 게 전유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입주민 회의실 또는 독서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차이는 뭐냐면 생긴 것이 전유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것.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지를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 밑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생긴 것이 전유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시효취득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 일체성이기 때문에. 일체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시효취득을 해버린다면 전유 부분의 소유자하고 공용 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필수 암기 사안입니다. 넘어가시고 204페이지까지 오십시오. 204페이지 방가로 3번에 공용 부분의 법률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층까지, 3층까지는 상가고 그 위에가 주택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상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전원의 공유가 아니라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런 것을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우리는 그냥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분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겁니다. 그 평수로 가는 겁니다. 건물 평수로. 다음 질문. 원래 우리가 공유는 지금 자세히 공부 안 했습니다만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자유가 있냐면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쪼개서 나 단독 소유하겠다. 그런데 공용 부분의 분할은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 일체성 중요 조문입니다. 13조.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 전유 부분이 주, 여기가 종. 이미 우리가 개념은 공부했습니다. 이미 주, 종으로 두목 똘마니로 공부를 하였으니까. 그 다음 분리처분 금지.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똘마니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새로울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주, 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3조 사망 단골 지문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유가 뭐냐? 아까 위에 나왔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니까. 되셨나요? 여기 아파트 101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로 넘어가면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얘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읽어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대한 지분,
요것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는 것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에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가 원칙입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입니다. 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쪽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다음 의결권, 의결권은 그 지분에 따르는 겁니다.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밑에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 이거는 각 5분의 4 이상입니다.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 이게 바로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이에 관한 사항은 집회에서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필수 암기 사항. 원칙은 3분의 2. 예외.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 참고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하기 전에는요. 구분 없이 둘 다 구분 없이 4분의 3 이상이었는데 구별을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과 5분의 4 이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필수 사안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가셔가지고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을 한다.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통상의 집회 결의는요. 각 과반수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 다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가 있고요. 아래가 기출 판례입니다. 그와 관련된 관리인 선임이 됐느냐, 관리인이 없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판례가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작년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는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출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원래 변경 전의 판례. 변경 전의 판례는요, 이제 헬스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서 공용 부분, 여기까지 그냥 넓혀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원래 변경 전의 판례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이유는 뭐였느냐? 이 복도나 계단 같은 요 부분은 임대차에 준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폐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후의 판례는 골프 연습장 사건에서 요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로비 부분까지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여기는 계단 부분이었고요. 로비 부분까지 그냥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를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견해를 바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견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작년에 이 부분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여기는 복도로 나왔지만 판례 사안에서는 이제 복도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로비였던 골프 연습장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예 변경 전의 판례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경 전에 확고한 판례가 여기는 임대차에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익 받는 의무가 없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예전 판례를 여전히 지지하는 대법관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수결로 정한 겁니다. 일치가 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전 판례, 이게 이미 확고한 우리 판례로 여러 개의 사건에서 이거를 대법원은 확인을 했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변경 전의 판례를 존중을 해야 된다. 여전히 변경 전의 의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수 대법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요 사안 자체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바꿨다라는 것. 그래서 올해도 연속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워낙 유명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견해를 변경을 한 판례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의무 부담 등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을 하며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와 있고요. 다음 조문,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가 단골 판례인데 어떤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여기 아파트 101호 소유자가 지금 갑입니다. 갑. 자, 이 사람이요, 101호 요거 전유 부분 건물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경락을 받았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것은요, 관리비도 체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그래서 승계되는 거, 승계되지 않는 거 돼가지고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됩니다. 그런데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다음, 공유 부분 체납 관리비. 체납하고 있으면 뭐가 붙을 거냐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승계되는 것, 공용 부분 관리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판례는 나중에 하고, 밑에 승계되지 않는 것,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그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래 기출판례, 반복 출제된 판례입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어도요, 관리단은 판례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대지 사용권 나와 있습니다. 의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 지문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방과 아래 2번 제목에 보시면 전유 부분이 줍니다. 주. 대지 사용권은 똘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일체성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두목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것. 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근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리단은
당연 설립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가로는 건너뛰고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그런데 방금 제목을 보면 당연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분 소유자 되면 관리단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관리인은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는 거죠. 그 사무 집행의 대표적인 게 건물 관리니까 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표합니다.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을 한다라는 것. 다음 관리인의 선임 해임 관련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조문 그대로 기출이 되어 있고요. 다음 지문이 빈출 지문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럼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임차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까지 쭉 내려오십시오. 대표권 제한 반복 출제됐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대로 기출이 되었고요. 우측으로 가져가지고 관리위원회,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 기간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뭐 하느냐? 감독하는 일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라는 거. 다음이 중요 지문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집회 결의하여 선출한다. 확인되셨나요? 방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여야 된다?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인 X 무슨 말이냐? 작년에 처음 기출됐습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밑에 양가로 2번 규약과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규약은 관리단의 자치 규범으로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 사이의 사항 중에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가 있다.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 필수 암기사항 규약을 처음에 만드는 거 설정, 변경한다라는 거, 폐지한다라는 거 이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가 아니라 특별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각 4분의 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기출지문 효력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효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101호 주인 바뀔 때마다 모여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 하시겠나요? 이사 온 사람이 있다. 이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효력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 바뀔 때마다 또 모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효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 승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이거 내용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방갈 2번에 집회 나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기관리단 집회 이 지문이 반복 출제가 됐습니다.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뭐 변형을 가하진 않았고 이 지문 그대로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거의 이제 보시면 이제 집회의 소집 먼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집 절차의 핵심입니다. 고민해보고 오라는 거죠. 고민해보러 오라. 그러면 바로 밑에 방가로 3번에 집회 결의까지 내려가시고 첫 번째 지문 보시면 관리단 집회는 소집 통지 시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철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일주일에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동의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다시 결의사항으로 가보십시오. 첫 번째 지문은 받고 두 번째 지문.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이거 하려고 소집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긴급사항. 그래서 같이 묶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통상 결의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거를 통상 집회 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가 각 3분의 2 이상, 각 4분의 3 이상, 각 5분의 4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특별 결의사항. 그래서 이미 아까 했던 거 확인하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측에 5분의 4 이상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이거는 각 5분의 4 이상이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 중에서 첫 번째 거 봤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각 4분의 3 이상이라는 것.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확인하겠지만 각 5분의 4 이상에서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 네, 요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자주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건너뛰는 데는 그냥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우측에 가시면 의결권 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만 확인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아파트 건물 평수로 갑니다. 전유 부분 평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 비율에 의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결의의 효력 나와 있고요. 아까 규약과 마찬가지로 집회 결의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효력이 있어야만 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아래는 판례.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은 다음 수란에 보도록 하고요. 결의 방법에서 의결 정족수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민사특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위에 제목에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 더 줄이면 가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을 하는 담보물권, 우리 시험법에 있는 건 저당권이죠. 질권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저당권. 우리는
저당권은 뭐 했다고 하냐면요.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설정형.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리고 그 다음 설정 계약하고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권리 이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이전형. 이거는 설정형이고 권리 이전형.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 계약서.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이거 너한테 1억 원을 빌리는데 요 1억 원을 변제기에 갚지 못하면 내 부동산 너 가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돈 못 갚으면 내 물건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물 변제예약.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가등기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등 형식을 취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형태를 취하는 걸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담보 계약을 합니다. 담보권 설정 계약. 담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갑 부동산의 을구에 이렇게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갑구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이렇게 소유자였다. 그러면은 2번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기 처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든지 아니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등기부로 보면 을한테 권리가 이전됐다 또는 장래에 이전될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 네, 이런 것을 이제 권리 이전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두 개가 있다. 결국에는 이런 담보제도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담보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4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2억만 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약속에 따라서 이거를 꿀꺽 해버리는 겁니다. 꿀꺽.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아주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가등기 담보법, 줄어서 가담법을 만들고요.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계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담법에서는 이제 최종 결론만 말하면 너가 이거 소유권 취득하는 건 상관없는데 줄 건 다 주고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다 끝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담법이라는 것은 악덕, 고리대금업자. 요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악덕이냐 아니냐 요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약 당시에 가액하고 여기 원리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얘가 꿀꺽 하려고 하는 악덕이냐 아니냐는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처럼 이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 이것이 원리금 이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2억 이런 식으로 초과했을 때 4억짜리인데 2억만 빌려줬다. 그리고 꿀꺽 하려고 하니까 악덕이다라는 겁니다. 악덕이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이 됐는데 요게 4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줬느냐? 을이 2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만약 이 가등기 담보권보다 선순위로
A라는 사람이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4억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4억에서 3억을 빼서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1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려줬다. 이건 악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 이 말은 조문에는요, 빌려준 거, 차용물. 그래서 소비대차여야 됩니다. 소비대차.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 근데 만약에 똑같은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을이 갑에 대해서 2억 원 받을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공사대금으로 2억 원 받을 게 있다. 그걸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또는요,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거 매매대금 2억. 요걸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였다. 이거는 사채업자들이 아니죠. 빌린 게 아니죠. 빌린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공사비로 2억 주기로 한 겁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요거 두 단어. 요걸 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과 용어 정의 가겠습니다. 이 법은 방금 빌린 거라고 그랬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원리금, 즉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이 단어 초과해야 악덕이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를 마친 걸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걸 양도 담보, 이렇게 부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요거 나중에 보셔도 충분하고요. 방과로 이번에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차용금 반환 채무, 피담보 채무가 준소비대차는 CS 마시고요.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인 경우에 한하여 가담법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이 중요하죠. 따라서 적용을 부정한 판례, 가로는 건너뛰고요. 매매대금 채무, 마지막 가시면 공사대금 채무, 이런 것들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왼쪽 제목에 보시면 악덕이야 되니까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의 지문, 대물변제의 예약 당시의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 넘는 것이야 적용이 된다라는 것. 따라서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하는 경우에, 채무는 2억인데 1억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뒤에가 중요합니다. 아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깔 거 다 까라고 그랬죠. 그런데 적용이 안 되니까 청산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게 된다라는 거.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가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을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 4억짜리인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공제해서 1억으로 해서 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거. 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이 되지 않는 일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우측에 가셔서 가등기 담보 성립과 효력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가등기 담보 계약 또는 약정과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가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라는 거. 성립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 세 번 정도 반복 출제가 됐습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의 실질 당사자의 의사 등과는 관계없이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문.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 가등기 한다든지 등기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부담한다? 거기 외우셔야 됩니다.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등기 하느냐? 채권 담보를 위해서, 즉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담보권자를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겁니다. 담보권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일반 저결력, 담보권의 처분.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별할 거 없죠?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처분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담보물권이니까. 그 다음 우리가 담보물권은 숫자로 나타내면 4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4가 특성, 부수, 불물. 2가 뭐였느냐? 핵심 권능. 거기 적어져 있는 거. 경매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다 인정이 되겠죠. 법도 그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뭐로 본다고 적어져 있나요? 저당권으로 본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형식만 다르지 저당권하고 아주 유사한 담보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변제권.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로 목적 부동산에 게시된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담법에서 경매청구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라는 걸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의 순위는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물의 용의권,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설정자는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밑에 지문은 나중에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고 자, 이제 쉬었다가 213페이지 여기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 페이지에 걸쳐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제 이거 한 번만 참고사입니다. 참고사. 자, 갑소의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2번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런데 갑이요, 병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각이 되어버리면 을의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멸합니까?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소멸하고 우선 변제 받고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됐나요? 그런데 만약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 앞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그러면 다른 후순위 저당권 같은 거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갑이란 애가 여전히 사용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격려를 해놔버리면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갑이란 애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죠. 얘가 지금 소유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양도담보 같은 것을 취득하는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익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알아두시는 거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을 해버리면 선순위는 좋든 싫든 그냥 소멸해버리고 매각 받아가야 된다. 매각 받아야 한다. 근데 만약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딱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얘기를 해버리면
후수의 저작권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